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당시 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당시의 빈은 파리를 능가하는 대도시였다. 유명한 음악가와 철학자가 빈에서 많이 배출된 것만 봐도 발전된 문화와 상당한 부가 모여 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엄청난 부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철강 사업으로 부를 쌓았고 사업을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가톨릭을 택했다. 서양 철학사를 통틀어 언어에 대해 가장 철저하게 회의하고 분석한 철학자, 20세기의 전설적 철학자이자 철학적 전설로 전해 내려오기도 하는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집안 특유의 예술가 기질과 세 형의 죽음. 비트겐슈타인의 집안은 음악가를 비롯해 많은 예술가를 후원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유명한 음악가가 자주 찾아왔다. 요하네스 브람스, 구스타프 말러, 브루노 발터 같은 유명한 작곡가와 지휘자가 부담 없이 차를 마시러 오는 그런 환경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의 형인 파울 비트겐슈타인 역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파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오른팔을 잃은 불행을 겪었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남아있는 왼손으로 연주를 계속했다.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그런 그를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을 정도다. 비트겐슈타인에게는 4명의 형이 있었는데 피아니스트인 파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자살했다. 자살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형제가 모두 섬세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당시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그 집안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비춰질 때도 많았고 또한 동성인 남성에게 끌리고 여성에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 1924년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육군에 자원 입대했다. 상륙이급이라는 심볼을 이용하면 충분히 징병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버트런드 러셀을 만나다. 영국 출신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공조로 수학의 프린키피아라고 할 수 있는 논리학 책 수학 원리를 출판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11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직접 러셀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 러셀이 갑자기 찾아온 젊은이와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니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러셀이 교수로 있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그가 총명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류계급 간의 유대 관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빈으로 돌아온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을 출판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는 논리철학 논고,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변된다. 전문가들은 간단히 논고와 탐구라고 한다. 논고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세계와 언어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언어는 논리학으로 모두 정리정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것은 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언어가 세계의 전부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알게 됐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다. 동물에게도 세계는 있지만 그곳은 인간의 언어로 분절화된 세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세계는 언어를 통해 비로소 이뤄진 것이며 이는 고양이의 세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세계란 아마도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세계일 것이다. 논고의 또 다른 특징은 언어는 최종적으로 기원을 이해하기에 귀착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많은 철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자들이 고민해 온 철학 문제는 말을 정리 및 분석한 뒤 논리학으로 해치워 버리면 된다. 논리학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바깥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세계를 정의하고 그 세계를 구축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논리학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논고에서 서양 철학의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정말이지 대단한 주장이다. 논고는 그 형식이 매우 특이하다. 우선 7개의 명제가 있고 거기에 다시 세분된 번호가 매겨져 있고 정교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논고의 형식 자체가 논리학이라는 수학적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천재의 시간. 단지 이것뿐이라면 비트겐슈타인은 괴짜였다는 정도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후 그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논리철학 논고의 저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철학을 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는 논고를 통해 철학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교사 양성학교에 입학해 자격증을 딴 다음 시골의 초등학교로 떠났다. 하지만 교직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는 매우 엄격했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다. 물론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 그에게 제대로 교육받은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머리를 심하게 때려 그 아이가 실신하는 등 수업 중에 가한 신체적 체벌로 체포될 지경에 이르자 그는 교직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직서를 냈다. 1913년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몫을 파울 형과 두 누나에게 양보했다. 처음에는 예술가에게 기부도 하고 좋은 일에도 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 형제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의도가 상당히 재미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뿐이지만 부자는 이미 돈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돈이 늘어도 제액을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봐도 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교사직을 그만둔 뒤 비트겐슈타인은 수도원의 정원사 조수로 일했다. 이때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수도원장으로부터 당신에게는 수도사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런 그를 가장 염려한 사람은 누나 마르가리테였다. 그녀는 동생이 한심해 보였는지 엄하게 꾸짖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수도원 정원사 조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니?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스톤보로 집안과 결혼한 마르가리테 누나의 새 집을 설계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집 모습에서 불필요한 장식이나 쓸데없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극히 압축적이고 논리적인 그 집은 마치 논고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천재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이 시기가 그에게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몰입했던 숙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의 철학은 급격히 변화의 탐구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탐구는 논고와 어떻게 다를까? 그는 논고에서 언어는 전부 논리학으로 정리된다는 일종의 수학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았는데 탐구로 바뀌면서 논고를 전면 부정했다. 그리고 논고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많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그는 탐구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철학을 해야 한다는 180도 다른 자세로 철학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의 철학은 전기의 논고에서는 완벽하게 체계적이지만 후기의 탐구에서는 전혀 체계가 없다. 그러한 탐구의 바탕이 된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시절의 철학 강의 노트였다. 과도기의 다이너미즘을 느끼게 하는 청색책. 탐구의 전신이자 그의 중기 철학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청색책과 갈색책이다. 청색책은 논고와 탐구의 중간에 속하는, 즉 비트겐슈타인이 일상적인 언어를 구사해 철학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던 다이내믹한 시절에 쓴 것이다. 그것이 오모리 교수가 그 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오모리 교수 자신이 해외유학 시절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철학책이 청색책이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의 유학 당시 청색책은 상당히 인기가 높았고 케임브리지 학생들은 그 복사본을 구하느라 야단이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일일이 필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어느 날 오모리 교수는 친구가 아름아름으로 간신히 비트겐슈타인의 청색책을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친구에게 금방 읽고 돌려주겠다며 책을 빌렸는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가 책을 받으려고 찾아오면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오자며 데리고 나가 정신없이 취하게 만들어 돌려보냈고, 그러다가 기어코 그 책을 일본으로 갖고 왔다. 얼마나 깊이 그 책에 빠져들었던지 친구에게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빼앗아 온 것이다. 오모리 교수에게 청색책은 그런 추억이 있는 책이었다. 청색책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도 재미있다. 이 책은 파란색 표지로 나왔고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타이핑한 것에도 똑같이 파란색 표지를 씌웠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갈색 책도 표지가 갈색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영어가 유창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떠듬떠듬 말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치 독일어를 하는 것처럼 발음이나 액센트가 이상한 영어였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 독일식 발음이 거센 그의 듣기 어려운 영어를 학생들이 열심히 기록해 마침내 완성된 책이 청색책이다. 이 책은 언어놀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언어놀이란 우리 세계는 결국 언어일 뿐 그 외에는 없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구로사키 히로시는 언어게임 일원론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귀결을 통해 일본의 비트겐슈타인을 소개했다. 그의 해설을 일부 인용해보자. 우리의 일상생활은 언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중간 생략. 차용증서도 언어로 쓰이고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중간 생략. 언어게임의 세계야말로 존재가 머무는 집이다. 그곳을 벗어난 것은 전부 그 존재를 잃고 환상이 되어 버린다. 이 사상을 나는 언어게임 1차론이라고 한다. 존재란 가령 이곳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책이라는 낱말이 있고 그것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어로 다룰 수 없는 것, 표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청색책의 요점 정리.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는데 분명 그렇다. 그것이 탐구로 넘어가면 그 언어놀이는 일상적인 언어다라는 자세로 바뀐다. 논고 당시에 상상했던 수학 언어와 인공 언어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세계라는 뜻이다. 청색책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낱말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 먼저 낱말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낱말의 설명이란 어떤 것인지 물어보자. 보다시피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예컨대 종이하면 우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킨다. 시계하면 시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낱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첫 단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길이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숫자 1이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은 우리에게 지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뭔가를 가리켜야만 하는데 가리킬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맞다. 의미를 가리켜라라고 말해도 손가락으로 의미를 가리킬 수 없다. 길이도 가리킬 수 없다. 숫자 1도 마찬가지다. 추상적인 낱말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가리킬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명백한 결론이 내려진다. 기호의 생명인 어떤 것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호의 사용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길이, 의미, 숫자 1이 일상 언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로 그 낱말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언어놀이의 세계다. 언어놀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를테면 모든 놀이에는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다. 이 공통적인 성질이 일반 명사 놀이를 다양한 놀이에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양한 놀이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는 집단 묘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 놀이에서 뭔가 일반적인 것을 빼내려고 해도 결국 잘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일반화를 매우 싫어했다. 늘 구체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자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언어 맥락과 사용 감각의 중요성. 번역에서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문맥에서 이것은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실생활에 가까운 번역을 호소하면 그들은 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친다. 하지만 사전에는 4가지 의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언어 사용 감각이다. 언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사전적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무시한 번역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만다. 진정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얘기다.
아마도 그것은 외국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사용 감각보다 사전 속 설명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 이러한 언어놀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농구에서 탐구로 비약하기 위한 우회로. 동물은 기본적으로 심신구분 구조로 살아간다고 한다.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혹은 위험한 동물인가, 안전한 동료인가 하는 감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다. 반면 인간은 언어 구분을 한다. 낱말에 따라 이것은 보라색이니까 파란색과는 다르다 하는 식으로 세상을 정밀하게 분별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세계는 언어의 세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세계다. 인간은 언어 구분과 심신 구분을 동시에 취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논고가 제시하고 있는 정밀하고 융통성 없는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철학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비록 언급하진 않았어도 그의 후기 철학에는 심신구분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논리학이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철학을 하게 된 시점부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상당 부분 심신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건축가로서 누나의 집을 짓던 시기가 후기 철학을 꽃피우기 위한 숙성기였다.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길을 마다하고 갑자기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 아인슈타인도 대학에 취직할 수 없어 고등학교 임시교원으로 일했다. 왜 천재들은 엘리트 코스가 아닌 우회로를 가는 걸까? 물론 피치 못하게 우회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우회로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경우 스스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회의와 분석 그 자체가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지성의 혼돈과 미망에서 벗어나 오로지 삶의 진실과 마주하려는 철학적 고투가 그의 삶이었다. 1951년 1월 29일 비트겐슈타인은 옥스퍼드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언 집행인과 문헌 관리자들을 지정했다. 1949년 10월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던 터였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주치의 에드워드 베반 박사의 집에서 색채의 문제와 확실성의 문제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 데에 전념했다. 4월 27일에 위와 같은 확실성에 관한 글을 쓰고 다음 날 저녁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이 글은 그의 생애 마지막 글이 되었다. 1951년 4월 29일 아침 62세를 일기로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전해진다. 멋진 삶을 살았노라 전해주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며칠 전 미국에서 영국으로 날아갔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가 그것에 관해 오류를 범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금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경우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마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내가 마취되어 있다면 그리고 마취가 내 의식을 앗아가 버린다면 이제 나는 실제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고 진지하게 가정할 수 없다. 나는 꿈꾸고 있다고 꿈을 꾸면서 말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한다 해도 옳지가 않다. 이는 실제로 비가 오는 동안 그가 꿈속에서 비가 온다고 말하더라도 그는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그의 꿈이 억수 같은 빗소리와 실제로 연관되어 있을지라도